지난 시간에 에너지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로스를 포함해서 로스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나타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깁스 이퀘이션 써가지고 생각해 보았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베르놀리 이퀘이션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에너지 이퀘이션의 한 형태로서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따를 때 쓸 수 있는 유체유동에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이퀘이션이다 라고 했었고, 그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열과 일의 입출입이 없을 때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비시드 유동, 그 다음에 인컴프레시블 유동, 그 다음에 뭐였죠?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때 쓸 수 있는 에너지 이퀘이션인데, 베르놀리 이퀘이션이 설명해주는 바는 뭐냐면은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유체 입자가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유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압력 에너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압력이 유체에 해준 일하고 유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세 개의 합은 일정하더라, 변하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림라인 상의 두 점에 대해서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스트림라인 상에 있는 두 점에서 그 세 가지 항의 합은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베르놀리 이퀘이션이 설명해 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다이나믹 프레셔하고 토탈 프레셔의 개념도 살펴봤죠. 그 터미널러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거하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아주 큰 물탱크에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 있는 높이는 H라고 하고, 여기 물탱크의 바닥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밸브를 달아서 여기 이제 물을 조금씩 흘려 보내는데, 이렇게 흘러 나오는데 물탱크의 그 부피에 비해서 나오는 물은 아주 적기 때문에 이 물 표면의 높이는, 이 H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지 않는다면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양의 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럴 때 이 나오는 물의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될지. 그래서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단은 가정을 하기를, 물이니까 덴시티 일정하고 점성계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로 많이 두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얘가 물탱크 안에 물의 부피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어널리시스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물의 높이가 안 변한다 라고 가정한다는 게 뭐냐면은 화자의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준정상 상태, 준정상. 그래서 원래는 언스테디 유동인데 뭐 어널리시스 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거의 다른 주요한 프로퍼티들이 안 바뀔 때를 화자의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하면 문제가 훨씬 쉽죠. 그래서 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기 물 표면을 1번 지점이라고 하고 나오는 지점을 2번 지점이라고 하면은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 어떤 스트림 라인을 하나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물이 나오곤 있으니까, 속도가 있으니까 출구하고 연결된 스트림 라인 하나를 그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저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적용하면 돼요. 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왜? 프레셔는 이미
이 문제를 보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프레셔를 알면 속도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베르놀리 이퀘이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프레셔를 알 수 있느냐? 1번 지점은 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대기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대기압이고, 2번 지점은 얘도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니까 여기도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2번 지점의 프레셔는 대기압일 거예요. 그래서 1번 지점, 2번 지점 둘 다 프레셔를 알기 때문에 2번 지점의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번 지점에 대한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한번 세워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 지점 프레셔는 대기압, 2번 지점도 대기압. 1번 지점의 속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내가 지금 설명한 바에 의하면은 1번 지점의 속도는 얼마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H가 안 변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참을 지켜보면, 하루 종일 지켜보면 이게 조금 변하겠지만은 어널리시스 하는 동안에는 안 변한다. 그게 과자의 스테디 스테이트로 했으니까 얘는 0이에요, 그죠? 그래서 높이는 이미 다 주어져 있죠. H라고 높이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방향을 Z라고 하면은 높이차는 다 알 수 있죠. H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값이니까 계산해보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베르놀리 이퀘이션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이렇게 중력과 속도에다가 높이로 나오는, 이게 어떤 문제에서 나와요? 그렇죠. 자유낙하 문제죠. 자유낙하 문제에서 나옵니다. 근데 얘도 유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여기서부터 마치 자유낙하 하는 것처럼 속도가 그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토리첼리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리첼리, 그렇죠? R이 두 개. 그래서 1번 지점은 대기압이 맞고 2번 지점은 왜 대기압이냐? 학생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지금 정도 시점에 착각하는 게, 2번 지점의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 정수 압력에 의해서 여기 밀도가, 여기 높이가 H니까 여기 지점의 압력이 로지 H, 2장에서 배운 대로 해서 로지 H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왜 틀릴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응? 왜 여기다가 정수 압력에서 2장에서 배웠던 압력을 구하면 안 돼요? 응? 왜 안 될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없어요? 응? 그렇지. 2장에서 배웠던 건 뭐예요? 압력을 구했을 때는 유체가 정지해 있다고 가정하고 배웠죠. 그죠? 지금은 이 무탱크 안에 물은 정지해 있는 게 아니죠. 특히 2번 지점 근처에서는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수압력, 2장에서 배웠던 정수압력을 고려하는 이론은 여기다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자체가 틀리니까. 또 다른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비슷한 예제인데, 이렇게 물탱크가 역시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나서 바닥에서부터
이제 물기둥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뭐 바가지에 물 받아갖고 이렇게 바가지를 살짝 기울여서 물을 받아내도 볼 수 있는 건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물기둥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단면적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유지돼요? 뭐 증가해요? 감소해요? 응? 뭘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 응?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 이 방향을 Z 방향이라고 했었을 때, 이 아래쪽 지점까지 내려왔었을 때, 여기를 봅시다. 임의의 지점 Z라고 했었을 때, 이게 기준선이고, 임의의 지점 Z에서 이 물기둥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물방울들이 막 이렇게 언스테이블해져 갖고 방울방울 져서 떨어질 텐데, 그런 현상이 생기기 전까지 물기둥의 단면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 물기둥의 단면적은 Z의 함수인데 어떤 식의 함수일까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을 해보면 물이라 생각하고 리퀴드라 생각하고 밀도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인비시드 유동으로 가정을 하고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정을 하고, 여기는 그냥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물이 빠져나간 만큼 여기서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H는 일정하게 주어진다. 그래서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발륨을 잡기를, 내가 관심 있는 컨트롤 발륨이 인포메이션을 알만한 곳이 여기 출구, 그 다음에 스트림 라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인포메이션 알고자 하는 거 포함해서 컨트롤 발륨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면에 구멍의 단면적은 A0로 주어져 있습니다. 위치 잡기를 물 표면을 1번 위치, 그 다음에 구멍이 나 있는 데를 2번 위치,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데를 3번 위치로 명명을 해서, 일단은 (2번) 위치와 (3번) 위치 사이의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나온 만큼 여기 바닥 구멍을 A0를 통해서 지나간 물의 양만큼 3번 단면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은 저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 들어온 물의 양만큼 물이 나가야 된다. 들어온 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 곱하기 2번 지점의 속도 곱하기 2번 지점의 면적 A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는 질량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3번 지점에서 질량 유량이니까 그때의 밀도 곱하기 그때의 속도 V3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A는 Z의 함수일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알아내려면 2번 지점의 속도와 3번 지점의 속도를 알아내면 Z에 대한 함수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2번 지점에서와 3번 지점에서의 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트림 라인을 그립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물 표면에서부터 결국은 어떤 유체 입자가 언젠가는 물표면 유체 입자가 이렇게 쭉 흘러와서 빠져나갈 거니까 그걸 상상을 해보면 이런 스트림 라인 하나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저 스트림 라인 따라서 스트림 라인 상에 있는 1번 지점, 2번 지점을 따라서 베르노울리 이퀘이션을 적용을 합니다.
좀 전에 했던 문제니까 P1도 역시 대기압이고 P2도 공기 중에 대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대기압이에요. 조금 앞선 문제와 똑같으니까 결국 V2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적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2번, 3번 사이에 적용해도 되고 2번 지점의 속도를 아니까 아니면은 1번하고 3번 지점의 사이에서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3번도 여전히 어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지점이니까 프레셔는 대기압이에요. 그죠?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그대로 대입하면 똑같죠? 3번 지점은 루트에 2G에 H 플러스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바닥면에서부터 아랫방향으로 Z만큼 내려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점, 3번 지점에 속도를 달아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다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저런 Z의 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베르놀리 이퀘이션이 좋은 점이 뭐냐? 프레셔를 내가 알고 있으면 속도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 내지는 속도를 알고 있으면 프레셔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질문 있어요? 예. 뭘요? 앞에 문제에서 점성유동으로 가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뮤? 점성계수? 예? 물이라 생각하면 물의 점성계수 있죠. 얘는 점성계수 없어요. 이 문제는 얘도 점성계수 있습니다. 0이 아니죠. 점성계수가 0인 유체는 없어요. 점성계수 값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점성유동이 아니라고 했죠. 앞에 문제나 뒤에 문제나 다 똑같이 인비스도 문제니까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쓴 거예요. 그죠? 점성유동으로 생각하면 베르놀리 이퀘이션 못 씁니다. 또 예. 그렇죠. 여기 대기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대기압이라고 보는 게 합부 과정에서는 타당할 거예요. 사실은 요 지점에서는 대기압하고 조금 달라지는데 대기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크게 차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저 지점의 정확한 프레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등록금을 더 내면 됩니다. 2학기 등록금을 한 번 더 내면 2학기 때 가르쳐 줍니다. 또 예. 지금 여기 속도 벡터가 아니죠. 속력 스피드죠. 스피드 속력이에요. 속력. 그죠? 속력이라고요. 또 예. 실제로 많이 쓰이니까 배우겠죠. 예. 1차적으로 1차 설계할 때, 개념 설계할 때는 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대로 된 설계를 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갖고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할 텐데 1차 설계에서는 도대체 이 값이 대충 뭐 10의 단위일까, 1000의 단위일까, 만의 단위일까를 알려면 이런 어널리시스를 써서 합니다. 왜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때도 일단은 이니셜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엉뚱하게 주면은 엉뚱한 값이 나오죠. 예.
이 친구 질문에 대답할 사람. 응? 중간고사도 쳤는데 그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응? 점성 유동하고 비점성 유동하고 구분하는 게 점성 계수 값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내가?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응? 중요하다고 설명했었는데. 응? 점성 유동하고 비점성 유동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레이놀즈 수를 보고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이건 왜 레이놀즈 수 계산 안 하고 그냥 바로 비점성 유동으로 생각하느냐? 비점성 유동 아니면 이 문제 못 푸니까. 비점성 유동 아니면은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 갖고는 접근이 안 되니까. 왜냐면 별론 논리 계산 써야 되니까 무조건 비점성 유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요 끝에서 여기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서는 점성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는데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한 만큼 실제하고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재봐도. 또,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 거예요? 유동이 불안정적이 돼서 그래요. 불안정 시스템이라서 그렇다고. 안정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눈으로는 많이 봤죠. 바가지에다 물 받고 아니면 컵에다 물 받아 떨어뜨리면 맨 처음에는 물기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가 많이 떨어질수록 물방울이 생기죠. 그래서 서피스 에너지 1장에서 서피스 텐션 얘기할 때 서피스 에너지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모든 유체 입자들은 아니면 모든 물체들은 서피스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시스템이 안정이 되는데, 어떨 경우에 서피스 에너지가 최소화되느냐, 기하학적으로 보게 되면 구의 형태를 뗄 때가 서피스 에너지가 최소가 돼요. 이건 실린더 모양이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실린더보다는 구가 훨씬 더 서피스 에너지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서피스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애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중력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드래그의 효과도 있으니까 떨어질 때는 약간의 타원 형태로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지금 프레셔는 여기서는 다 대기압인데, 실제 유체 유동에서는 뭐 대기압이 아닌 어떤 다른 프레셔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은 프레셔는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뭐 나중에 2학기 때 배우면은 프레셔를 직접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론 논리 계산밖에 없고, 측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측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보통 피토 튜브라고 하는 걸 씁니다. 내지는 킬 프로브라고 하는 걸 씁니다. 두 개가 같은 원리인데 조금 응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속도를 재는 장치인데, 어떤 유동이 있을 때 그 유동장 안에다가 이 프로브를 집어넣어서 속도를 알아내는 장치인데, 베르놀리 이퀘이션의 원리를 써서 알아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항공기 만들고 예전에 자동차 만들고, 예전이라고 하는 게 뭐 한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때도 항공기는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죠. 그죠? 그때 만들 때 실제로 피터 튜브, 킬 프로브 이런 거 써갖고 자동차 주변의 속도, 항공기 주변의 속도를 측정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뭐 비행기 타보면은 지금 뭐죠? 앞에 모니터에 비행기가 속도가 얼마로 날아가고 있다 나오죠. 그거 잴 때 이 피터 튜브 써서 비행기 안에, 비행기 바깥에 피터 튜브가 있어갖고 그걸로 측정을 해서 속도를 알려줍니다. 요즘에 GPS 쓰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냥 비행기에서는 그냥 워낙 간단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피터 튜브 써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어떤 뭐 채널이 있고 풍동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아니면 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벽면에다가 벽면에 수직하게 아주 작은 구멍, 바늘 구멍보다도 작게 구멍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유동이 있는 가운데에 그냥 속이 빈 관이에요. 주사기 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뾰족하게 생긴 애를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줍니다. 속이 텅 비어 있는 애들. 뭐 특별한 게 들어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로 속이 텅 빈 관입니다. 아주 가는 관, 유동을 방해하지 않을 관입니다. 그리고 지난 2장에서 배웠던 마노미터에다가 인클라인드 마노미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인클라인드 마노미터는 두 지점의 압력차를 재는 거죠, 그죠? 압력차에 의해서 눈금이 이렇게 쓰면은 이거에 의해서 뭐 이렇게 눈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와 있다. 그래서 이런 장치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프로브가 없었으면은 여기 보나마나 여기 있는 유체 입자가 스테디 스테이트 들어가면은 스트림 라인에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스트림 라인이 있고 여기 이 지점은 1번 지점, 이 지점은 2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관을 통해서 유체 입자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 안에도 다 공기가 차 있죠. 못 들어갑니다. 요 끝에 딱 멈춰지게 돼요. 이 지점이 뭐냐면은 스태그네이션 지점이에요. 뚫려 있는 관이 아니니까 좀 끝이 막힌 관이죠. 마노미터 때문에. 이 지점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레셔가 운동 에너지가 이 관 입구에서 다 없어지게 되죠. 스테디 프레셔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압력을 재는데 일단은 2번 지점에서 바꿔서 합시다. 요거를 여기를 2번 지점, 여기를 1번 지점. 2번 지점에서 지금 마노미터 이쪽 끝에 벽면에 만들어 놓은 조그만 구멍, 요 위에서의 프레셔나 이 라인을 따라서 프레셔는 유니폼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왜 유니폼하냐? 이 지점의 프레셔하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Y축을 따라서는 프레셔가 유니폼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유니폼하냐? 이게 진짜 궁금하면 2학기에 등록하세요. 아시겠죠? 2학기에 가르쳐 줄게요. 그 다음에 역시 1번 지점, 2번 지점 사이에서는 인비시드 해야 됩니다. 인비시드 하죠. 아무것도 저기를 방해하는 고체 경계 같은 게 없으니까 인비시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가 인컴프레서블 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스테디 스테이트이고 왜 이런 조건이 붙느냐? 베르놀 리퀴션 쓰려고 이거 지금 붙이는 거예요. 1번 지점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다. 그리고 실제로 저기는 인비시드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유동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은 인컴프레서블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만족이 되면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적용을 하는데 1번 지점의 베르놀리 상수값, 그죠? 2번 지점의 베르놀리 상수값은 똑같아야 되죠. 근데 이 경우에 높이 차가 없습니다. 1번 지점, 2번 지점에 대해서 높이 차가 없으니까 Z1, Z2는 같은 값이고 그 다음에 1번 지점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니까 얘는 0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남은 게 P1, P2, V2인데 P1하고 P2는 마노미터 눈금 읽으면은 내가 알 수 있는 값이니까 V2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지점에 프레셔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번 지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의 프레셔와 2번 지점의 프레셔의 차이는 마노미터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것만 알면 이 두 가지 절대값은 몰라도 차이만 알면 2번 지점의 속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속도 측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연구소나 회사 같은 데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흔히들 착각하는 게 프로브를 지금 여기 요 지점에 달고 보통 위치를 시키니까 내가 1번 지점의 속도를 재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데 1번 지점 속도를 재는 게 아니고 2번 지점 속도를 재는 거예요. 여기 벽면에 수직하게 구멍을 판 요 지점의 속도를 재는 거예요. 1번 지점 속도는 2번 지점 속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여기 면적이 똑같으면은 1번 단면하고 2번 단면 면적이 똑같으면은 속도가 같겠지만은 만약에 여기를 심하게 이렇게 기울여 만들어 놔서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면적이 줄어드니까 여기 1번 지점에서는 속도가 다르겠죠. 2번 지점보다. 그죠? 그때도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는 내가 2번 지점 속도를 재는 거예요. 1번 지점이 아니고. 그래서 그건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속도는 저렇게 알아낼 수 있는데 베른놀리 기술에서 알아낼 수 있는데 그럼 진짜 1번 지점, 2번 지점 내 절대 프레셔를 내가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프레셔 차이를 잰 게 요 지점하고 요 지점 두 사이의 프레셔를 잰 거죠. 이 지점의 프레셔는 여기서 프레셔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2번 지점 속도가 나온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옮기면 돼요. 옮기면은 한 지점의 프레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쪽에다가 내가 아는 위치에다가 마노미터의 한쪽 끝을 내가 프레셔를 아는 지점에다가 마노미터의 한쪽 끝을 위치를 시키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브로 이렇게 만들어서 U타입 마노미터에다가 이렇게 연결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여기 U타입 마노미터가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액체가 위치하더라, 오일이 위치하더라 라고 하면은 여기 속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점의 프레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이 차이가 여기 요만큼 H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대기압이죠. 그냥 대기 중에 있으니까 대기압이란 걸 아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오일 때문에 막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저 지점에서의 토탈 프레셔 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토탈 프레셔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의 속도를 알면 지금처럼 여기 튜브로서 속도를 알면은 베르놀리 기준을 써갖고 스태틱 프레셔를 알아낼 수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만든 게 이게 킬 프로브고 잠깐 말했는데 훨씬 더 간단한 겁니다. 킬 프로브고 벽면에 구멍을 뚫는 게 어려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건데 이 장치가 너무너무 값비싼 건데 구멍을 뚫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중관을 만듭니다. 이중관을 만들어서 관 옆에다 관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프레셔가 들어와서 여기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 프레셔를 재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노미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구멍은 유동의 평행하게 이렇게 유동의 수직한 방향으로 뚫는 거죠. 여기 있는 요 구멍이 요 구멍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프레셔는 뚫려서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거고,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는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피터 튜브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스태틱 프레셔를 재는, 여기가 스태틱 프레셔고 여기는 지금 토탈 프레셔인데, 스태틱 프레셔를 재는 구멍이 뭐 어떤 유동 시스템의 벽면에 있느냐 아니면은 프로브 자체에 붙어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킬 프로브다 내지는 피터 튜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태틱 프레셔를 재고 싶다, 토탈 프레셔 재고,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프레셔 재고, 거기서부터 그 차이로 스태틱 프레셔를 알아내지 않고 그냥 스태틱 프레셔를 바로 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서 재면은 유동장이 이리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이 지점은 프레셔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재면은 이게 바뀔 거예요. 눈금이 바뀌겠죠. 바뀌면은 이렇게 바뀐다 치면은 똑같은 원리로 스태틱 프레셔 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스태틱 프레셔는 대기압보다 만약에 작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기압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유동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요거에 대해서. 예.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거 확대를 해보면 여기 프로브가 이렇게 있으면 유체입자는 무지 작은 거죠. 프로브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유체입자 이렇게 들어오다가 계속 이렇게 오다가 요 바깥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애는 이렇게 옆으로 지나갈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지나갑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이 스트림 라인 따라서 오는 애들은 오면서 점점 여기가 프레셔 높다는 걸 아니까 점점 와서 다이나믹 프레셔를 스태틱 프레셔로 바꿔서 정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큰 소리로? 예. 지금 여기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오일은 안 움직이죠. 여기 지금 로즈 H가 뭐예요? 뭐예요 로즈 H예요? 여기 공기의 밀도예요? 응? 여기 쓰는 로즈 H의 밀도는 이 공기 이 유동의 밀도가 아니고 여기 있는 마노미터니까 오일이 들어가 있겠죠. 오일의 밀도예요. 오일은 지금 정지해 있죠.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풀 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예. 이거는 말 그대로 토탈 프레셔죠. 토탈 프레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P 토탈이 고 스태그네이션 프레셔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스태틱 프레셔하고 다이나믹 프레셔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또 예. 쌓이겠죠. 응?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가 비어있는 상태인데 유체가 와서 쌓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죠. 처음부터 똑같은 상태예요. 여기 있는 이 지점은
이게 그냥 벽이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벽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벽이 있으면은 여기서 있는 애가 여기 정지하고 있어야 여기 정지하고 있어야지 다른 애들은 이렇게 빗겨 나가겠죠. 그죠? 여기서 항상 정지, 요 지점에서 항상 정지해 있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트랜지언트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복도에 학생들이 꽉 차 있는데, 복도에 발 디딜 틈 없이 학생들이 쫙 차 있는데, 학생들이 다 지금 저쪽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꽉 차 있으면은, 꽉 차 있으면은, 진짜 꽉 차 있으면은 화장실 벽면 쪽에 붙어 있는 애들은 못 움직이죠.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강남역에 갔다, 한쪽 벽면에 밀려 있는 사람들은 거기 빠져나오는데 한참 걸리죠. 정체돼 있죠. 그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언젠가는 빠져나올 거예요. 여기는 유체 입자는. 근데 걔가 빠져나오는 과정은 매크로스코픽한 과정이 아니고, 유체를 거시적으로 볼 때의 과정이 아니고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봐서, 여기서 뭐 랜덤 모션에 의해서, 브라우니안 모션에 의해서 유체 분자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일장에서 이야기할 때 유체는 연속체로 생각해서 유체 입자라고 하는 것은 유체 분자와 다르다라고 했죠. 그죠? 거시적으로 볼 때는 얘는 여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예. 안 들려요. 밀도 변화가 없으니까 인컴프레서블이라고 했겠죠. 밀도 변화가 있으려면 속도가 빠르면, 마하수가 0.3보다 크면 밀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정체가 안 되고 있다가 정체가 되는 순간을 생각하지 말고, 얘는 처음부터 여기 있던 거예요. 풀어보니 처음부터 여기 있으면은 계속 요 지점에서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저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을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를 뭐 옆에 타봤기는 했겠지.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러시아호에 지나가고 있는데 앞차가 섰어요. 중앙차선에 있는 5차로 대로변 중에서 3차선에 있는 차가 한 대가 섰어. 그 뒤에 차 따라 섰어. 그럼 그 뒤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돼요? 옆으로 다 피해서 가죠. 따라오는 차 옆으로 다 피해 갑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가죠. 쭉 피해 갑니다. 근데 앞에 서 있는 차는, 얘는 피해 가고 싶어도 못 피해 가죠. 다른 차들이 지나가니까. 그죠? 못 빠져나오죠. 운전 잘하는 사람들 빼고. 같은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 4장이 끝났습니다. 4장에서 배웠던 거는 유체 유동에 대해서 오일러리안 방법을 써서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였는데, 다 했고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다른 거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챕터가 길어지니까 분리해 놓은 건데, 5장에서는 이제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모멘텀에 대해서 합니다. 질량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먼저 한 이유는 둘 다 스케일러죠. 방향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모멘텀은 벡터죠. 방향을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더 복잡하니까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세컨드 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아시다시피 질량체 m에다가 폴스 f를 가해주게 되면 가속도 운동을 하더라. 이건 뭐 고등학생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시스템에 대해서, 컨트롤 매스에 대해서 기술된 거라 그랬죠. 그죠? 라그란지적으로 관찰했을 때. 근데 우리는 컨트롤 발륨을 이용을 해서 어널리시스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을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거 먼저 한번 적어보죠.
컨트롤 매스 내의 어떤 물리량, 여기서 G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임의의 물리량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G는 어떤 인텐시브 물리량이죠. 이게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리서치 때 이 G가 뭐냐 4장 첫 시간에 설명했었죠. 모멘텀은 뭐예요? 모멘텀에 대한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어떻게 표현해요? 리니어 모멘텀에 대해서 G는 뭐가 돼요? G는 뭐예요? 속도죠, 속도. 매년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 해 학생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분위기가 밝고 명랑한 해도 있고,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해도 있고, 되게 공부를 못하는 해도 있고, 매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학번들이 들어온 시대에 뭐 사회적인 것도 상관이 있을 것이고, 그 학번들 1학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3학년 학생들은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질문을 안 해. 내가 물어봐도 뭐 그런 시답지 않은 질문을 하느냐 그런 표정으로 대답을 안 해. 다 안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때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속도예요. 왜 절대 속도냐? 여기서 이제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이 상대 속도는 컨트롤 발륨에 대한 상대 속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G 대신에 속도를 절대 속도를 쓰게 되면 컨트롤 매스 내에 리니어 모멘텀의 변화율은 컨트롤 발륨 내에 리니어 모멘텀의 변화율 더하기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리니어 모멘텀이 드나드는 양의 합과 같다 라는 겁니다. V는 벡터니까 X성분, Y성분, Z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멘텀 이퀘이션은 하나로 표현하게 됐지만 벡터식으로 하나로 표현하겠지만은 얘는 사실은 X방향 이퀘이션, Y방향 이퀘이션, Z방향 이퀘이션을 따로따로 적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퀘이션을 X방향, Y방향, Z방향에 대한 세 가지 이퀘이션을 벡터식으로 하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이게 식 하나가 아니고 식 세 개로 보여야 돼요. 적분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로 놓고 보게 되면 얘는 컨트롤 발륨 내에 컨트롤 매스 내에 모멘텀의 총합에 대한 시간 미분이 되는 거고, 모멘텀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질량 곱하기 속도죠. 얘는 컨트롤 발륨 내에 질량 곱하기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나간 모멘텀의 총합 빼기 들어온 모멘텀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렘이 이렇다고 했고,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렘에 의하면은 이 컨트롤 발륨의 모멘텀의 변화율은 뉴턴의 세컨드 로에 의하면은 이 컨트롤 매스의 모멘텀의 변화율은 컨트롤 매스에 가해준 힘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레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름의 좌변에 얘 대신에 힘을 저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저 힘은 안 바뀌냐? 4장 첫 시간에 설명했듯이 레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을 적용하는 그 순간은 내가 컨트롤 발륨을 정해서 관찰하고 있고, 또 다른 친구가 컨트롤 매스를 정해서 관찰하고 있었을 때 우연히 어떤 순간에 얘가 두 개가 포개질 때, 일치할 때, 그때 어널리시스를 하는 게 레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완전히 지금 일치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두 가지에 가해주는 힘은 동일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컨트롤 매스의 운동량 변화율은 그때 컨트롤 발륨의 운동량의 변화율과, 컨트롤 발륨은 오픈 시스템이니까 나가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나가는 리니어 모멘텀, 들어오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들어오는 리니어 모멘텀의 차이와 같다라는 거죠. 같은 거 반복해서 적는 건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물리적인 의미는 어떤 컨트롤 발륨에 힘이 가해지고 있으면 그 힘이 리니어 모멘텀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모멘텀은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있죠. 근데 힘이 가해지고 있으면 얼마만큼의 모멘텀이 생성이 되느냐, 컨트롤 발륨 내의 모멘텀을 요만큼 변화시킬 것이고, 그죠? 여기 지금 적분기호만큼 더하기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나온 유효한 모멘텀 레이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 요까지만 딱 가르쳐주고 벡터식이니까 알아서 x 방향 이퀘이션, y 방향 이퀘이션, z 방향 이퀘이션 각자 공부해봐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계속 이거 벡터식인데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해갖고 계속 접근을 합니다. 그죠? 그래갖고 항상 틀려요. 그래서 맞출 수 있으면은, 그렇게 정답을 낼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x 방향, y 방향, z 방향 따로 생각해도 헷갈릴 텐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적어줍니다. 적을 필요도 없는 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적었던 식은 다 이런 식으로 X방향 이퀘이션, Y방향 이퀘이션, Z방향 이퀘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벡터인 이유는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속도가 벡터니까 모멘텀도 벡터죠. 그죠? 스케일러 곱하기 벡터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X방향 이퀘이션은 힘도 벡터니까 X방향 힘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모멘텀의 X방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X방향 속도를 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속도 U가 되는 거고, U가 되는 거고, 얘도 여기 속도 성분 VV, 속도 성분 WW 들어가는 건데, 학생들이 뭘 자꾸 헷갈리느냐, 모멘텀 이퀘이션만 생각하면 이것도 자꾸 X방향 질량유량을 생각하려고 해요. 질량유량이 벡터예요? 질량유량에 X 성분이 있어요? Y 성분이 있어요? Z 성분이 있어요? 없죠. 들어간 어떤 입구가 있거나 출구가 있거나 컨트롤 서피스가 오픈되어 있는 그쪽에 드나드는 질량유량이에요. 얘는 스케일러예요. 크기만 있는 거지 방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왜 그러냐, 여기 벡터 두 개인데 벡터 두 개의 다트 프로덕트 하면 얘는 스케일러가 되죠. 그죠? 두 벡터의 내적은 스케일러입니다. 스케일러는 방향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X방향 속도 성분 곱하기 X방향의 면적이 X 성분, X방향 속도 성분, 그걸 자꾸 곱합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니고, 얘는 이 자체로, 갈로 안에 있는 얘는 이 자체로 그냥 하나의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 리니어 모멘텀 이퀘이션에 동일한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일한 위치라고 한다면은, 동일한 입구와 동일한 출구라고 한다면은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이 자체로 스케일러예요. 그러면은 뭐 속도 같은 거는 사실은 에너지 이퀘이션 할 때나 뭐 질량 보존을 보충할 때나 어쨌거나 질량 유량 계산할 때 속도를 써야 되니까 이미 해본 건데, 힘은 새롭게 나왔죠. 리니어 모멘텀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 1장에서 이미 힘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컨트롤 발륨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한번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디 포스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힘은 1장에서 배우기를 바디 폴스와 서피스 폴스로 나뉜다 그랬죠. 서피스 폴스가 있을 수 있죠. 유체 유동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바디 폴스와 서피스 폴스가 있다 라는 거고, 이 바디 폴스의 종류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유체 유동에서 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그래비티 있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렉트로스태틱 폴스도 유체 유동에 영향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일렉트로스태틱 폴스도 바디 폴스죠. 일종의 일렉트로 매그네틱 폴스도 바디 폴스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체 유동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래비티 밖에 없겠죠. 서피스 폴스 종류에는 프레셔 폴스 있죠. 프레셔가 아니에요. 프레셔 폴스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비스코스 폴스 있습니다. 인비시드 유동에서는 비스코스 폴스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점성 유동에서는 비스코스 폴스를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됩니다. 서피스 텐션이 주요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서피스 텐션도 고려해 줘야 되겠죠. 이게 5장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것만 알면 5장에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지금도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5장에 있는 연습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오늘 가서 다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는데 내가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그럼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그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5장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이 두껍긴 한데
결국은 요 이론을 그냥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연습하는 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5-1 이런 관이 있습니다. 이런 관이 있고 뭐 그죠. 원관이 있고 여기 이렇게 어떤 프로펠러 아니면은 펌프가 들어 있어서 프로펠러가 열심히 회전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유체를 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막 회전을 하면서 유체를 위로 보내주고 있는데 중력 방향은 아래 방향이에요. 그래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유체를 지금 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뭐 오일이라 생각해도 되고 물이라 생각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오일입니다. 어떤 윤활유가 이 안에 차 있어서 가만히 정지하고 있었는데 프로펠러를 막 회전을 시켜줘갖고 위쪽으로 지금 윤활유를 펌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속도분포를 안에 봤더니 속도분포가 이렇게 포물수 속도분포가 나옵니다. 벽면에서는 속도가 노슬리 컨디션에 의해서 제로로 측정이 됐고 가운데 지점에서는 최고로 빠른 속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왜 이게 이런 포물수 속도 분포가 나오는지는 역시 등록금을 더 내면 다음 학기에 가르쳐 줄게요. 이 속도 분포를 쟀더니 속도 분포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가운데 최대 속도는 Umax 1m/s로 측정이 되었고 이렇게 측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R이 뭐냐 하면은 반지름입니다. 지름은 당연히 D로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통의 길이는 L로 주어져 있고 좌표는 반지름 방향 그 다음에 유동 방향 X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 아래쪽을 1번 위쪽을 2번 지점이라고 하면은 1번 지점에서의 프레셔 관이 지금 여기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이 쭉 뻗어 있는데 이 아래 위로 쭉 뻗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임의로 여기를 1번 지점 2번 지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지점의 프레셔 P1 2번 지점에 프레셔 P2가 있습니다. 이 또 측정이 돼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포메이션이 뭐냐 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20도씨 윤활유고 루브리컨트고 지름이 0.05m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구간의 길이는 3m로 주어져 있습니다. 완전 발달된 충류 유동이고 P1, P2가 180kPa로 주어져 있습니다. P1 지점에서의 스태틱 프레셔, P2 지점에서 스태틱 프레셔가 아까 전에 썼던 그런 방법으로 써서 측정을 해봤더니 180kPa로 똑같더라 라는 거예요. 이 루브리컨트의 덴시티는 871kg/m 3승이고 점성 계수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파스칼 세컨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게 뭐냐?
저렇게 프로펠러를 돌려갖고 중력에 반해서 유체를 위로 올려 보내는데, 도대체 이 그러면은 프로펠러가 돌면 그냥 유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체는 이 프로펠러의 발력으로 프로펠러를 뒤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죠? 내가 만약 이 프로펠러를 손으로 잡고 있다, 여기 있는 이 기둥을 내가 손으로 잡고 있다 생각해보면, 프로펠러가 막 돌면서 유체가 위로 올라갈 때 나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아요? 어느 방향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기둥을 잡고 있으면 아래 방향으로 받겠죠. 그래서 유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발력으로 프로펠러를 뒤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중력에 반해서 액체를 수속하는 거기 때문에 꽤 많은 힘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정을 시키는데 얼마의 힘으로 얘를 고정을 시켜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장치를 만약에 설계를 하는데 여기를 고정을 할 때 얼마의 힘으로 고정을 해야 되느냐, 볼트 너트를 써서 고정한다 그러면은 볼트 너트 종류가 많죠. 그냥 무식하게 큰 볼트, 힘 센 볼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 설계한다 그러면은, 하나 만든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거를 수만 개 만든다고 한다면은 볼트 너트 하나 선정하는 것도 다 계산해서 선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단가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발력을 받는데 이 발력이 얼마나 될지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발력을 F의 R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펠러는 유체는 프로펠러를 뒤로 밀어내지만은 프로펠러는 유체를 위로 밀어주는 거죠. 우리는 어널리시스를 프로펠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 하는 것은 유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체에 가해지고 있는 힘은, 프로펠러가 유체에 가해주는 힘은 이 방향으로 FR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가정하기를 인컴프레서블 유동이고 속도가 보나마나 작을 거고 1m/s 밖에 안 되니까 이건 인비시드로 해야 돼요, 비스커스 플로우로 생각해야 돼요. 뭐 주어진 문제를 보면 인비시드예요, 비스커스예요? 비스커스 플로우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걸 또 아무 생각 없이 인비시드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럴 것? 뭐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 분포를 보고 아는 거예요. 비스코스 이펙트에 의해서, 여기 노슬 리컨디션에 의해서 속도 분포가 벽면에서 지금 0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스코스 폴스예요. 이런 내부 유동들은 원칙적으로 비스코스 폴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스코스 플로우로 가정을 합니다. 문제는 다 이해됐을 것이고, 첫 번째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하려면 컨트롤 발륨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주어진 곳, 여기 1번 지점에 인포메이션 주어졌고 2번 지점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컨트롤 발륨을 잡아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힘이 FR이라고 하는 힘이 가해질 거, 유체에 전달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컨트롤 발륨입니다. 관 안에다가 컨트롤 발륨을 잡아줍니다. 관 바깥에 잡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왜냐하면 관 바깥에는 이 발력이 작용하지 않죠. 관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 안에다가 컨트롤 발륨을 잡아줘야 돼요. 이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항상 질량 보존의 법칙 먼저 하면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먼저 해야지 아까 전에 했던 매스 플로 레이트, X방향, Y방향, Z방향의 동일한 매스 플로 레이트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결국 입구 하나 출구 하나니까 들어온 질량유량, 나간 질량유량 같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생각해보면 밀도도 동일하고 면적도 동일하죠, 지금 이관은. 그래서 속도가 1번에서의 속도, 2번에서의 속도 같다. 즉 속도는 x의 함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멘텀 어널리시스를 하면 됩니다. 컨저베이션 오브 모멘텀을 하는데 X방향, Y방향, Z방향 따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X방향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라 그랬으니까 얘는 0이에요. 그죠? 컨트롤 발륨 내에 모멘텀의 변화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면적분, 이거는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보면 이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예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이제 이 문제 다 풀어야지 집에 가요. 응? 값이 얼마예요? 0이죠. 왜? 질량유량은 동일한데 속도도 동일하죠. 들어온 거 빼기 나가고, 나간 질량유량 빼기 들어온 질량유량, 아니 나간 모멘텀 빼기 들어온 모멘텀이죠. 근데 나간 질량유량은 똑같고 들어온 질량유량하고 나간 질량유량 같고 나가는 속도하고 들어온 속도 같으니까 결국은 얘는 0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결국 F의 X, 지금 이 컨트롤 발륨에 가해지고 있는 힘의 합이 0이란 거예요. 힘의 합을 생각해보면 바디 폴스 있고 프레셔 폴스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스커스 문제니까 비스커스 프릭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반력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지금 이 프로펠러가 유체를 밀어주는 힘이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합이 0이다 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하나하나 구해보면 바디 폴스는 컨트롤 발륨에다가, 컨트롤 발륨의 부피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중력 가속도 곱하기 밀도 곱하기 컨트롤 발륨의 부피인데 원기둥의 부피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프레셔 폴스는 지금 1번 지점의 X 방향으로의 프레셔 폴스로 생각하면 되니까 1번 지점의 프레셔하고 2번 지점의 프레셔 같고 면적도 같으니까 프레셔 폴스는 사실 0이에요. 그죠? A1, A2 같고 P1, P2 같죠? 두 개 둘 다 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스커스, 마지막에 세 번째 비스커스 폴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컨트롤 서피스에 가해지고 있는 마찰을, 비스커스 마찰을 다 고려해 주면 됩니다. 컨트롤 서피스에 가해지고 있는 비스커스 마찰은 여기는 다 지금 노멀한 이 1번 지점, 2번 지점에서는 다 유동하고 노멀이니까 쉬어 폴스 없는 거고, 쉬어 폴스 있는 거는 이 벽면을 따라서 있죠. 이 벽면을 따라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원기둥 벽면을 따라서 있는 벽면에서의 쉬어 스트레스를 타월이라고 합니다. W는 월이에요. 원기둥 벽면 전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벽면에서의 쉬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해요? 응? 이 문제에서 벽면의 쉬어 스트레스 어떻게 구해요? 진짜 집에 가기 싫구나. 저 오후에 스케줄 없어요. 계속 수업할 수 있어요. 응? 벽면에서의 쉬어 스트레스 어떻게 구해요? 지금 이 문제에서 이거 다 배워서 아는데, 알고 있는 건데. 점성법칙 쓰면 되죠. 뉴턴의 점성법칙 1장에서 배웠던 거. 속도 분포 아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은 벽면에서의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R 방향의 수직한
면에서 x 방향으로의 shear 스트레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R이 어느 지점이냐, 반지름이 R인 지점, 그죠? 속도 분포 이미 R에 대해서 함수로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R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얘는 상수죠. 점성계수도 상수, 유맥수도 상수, R도 상수. 그래서 얘는 그냥 상수 값이에요. 그래서 상수를 면적에 대해 적분하는 거예요. 비스커스 프릭션 구하는 거는. 그래서 상수 곱하기 비스커스 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데,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통의 면적이죠. 원통의 벽면이에요. 그죠? 이 컨트롤 발륨으로 형성된 원통의 벽면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리절턴트 폴스는 내가 알고자 하는 거니까, 미지수가 되는 거니까 다 구했죠. 그래서 합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FR에 대해서 숫자를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면 약 50.79 뉴턴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잡았는데 유체에 지금 이만큼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쪽 방향으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빨리 가고 싶겠지 뭐. 그래서 4장 연습 문제가 4장 숙제 나갈 거고, 5장도 이미 그 앵귤러 모멘텀 빼고 연습 문제, 리니어 모멘텀에 대한 연습 문제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